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이 안전자산의 인기는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 하면은 금이죠. 국제 금 가격이 내년까지 30% 가까이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금 투자에 성공하려면은 화폐와 돈의 개념을 잘 구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체 돈과 화폐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회에 걸쳐서 이 돈의 비밀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골드플레이션의 저자 조규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질문 요정 오윤혜 씨도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자, 먼저 화폐와 돈을 구별할 수 있어야 이 금이나 금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아니 화폐하고 돈이 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릅니까? 네. 정확하게 따지면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잘 구별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축구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축구부에 저도 막 들어가고 싶어서 엄마한테 땡깡을 부려서 이제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축구라는 거 자체가 되게 재밌어 보이니까 하고 싶어서 들어갔던 건데 규칙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발로 하면 되나 보다 하고 막 나도 발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손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그런 제재가 없으니까 손으로 잡아도 되나 보다 하고 저도 딱 잡았더니 저한테 막 반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골키퍼구만. 네, 맞아요. 그래서 왜 나한테만 이러지? 그러다가 그냥 저 사람만 잡아도 되나 보다 해가지고 또 하는데 이제 공이 이제 밖으로 나가곤 하면 이렇게 또 공을 드로잉을 하잖아요. 근데 또 손으로 해. 네, 또 손으로 해.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중간에 막 뺏길 것 같으니까 손으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또 막 반칙이라고 나만 이렇게 제재를 하니까 막 너무 억울해서 막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축구를 할 때도 저희가 룰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세상의 룰을 알고 그리고 살아가야 이런 억울한 일도 덜 당하고 오히려 이런 룰을 이용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법치주의, 두 번째가 자본주의.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 법치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일도 많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정답이네. 네. 맞아요. 자본주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핵심 단어가 바로 돈이죠. 근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그리고 돈과 화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냥 동음이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돈이라고 이제 사전에 검색을 하면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물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화폐는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가 되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되게 비슷한데 잘 따져보면 그러니까 가치를 척도한다는 게 값을 매긴다는 뜻이에요. 값을 매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한다. 근데 이 말이 화폐와 돈 둘 다 쓰여 있지만 돈에는 쓰여 있는데 화폐에는 안 쓰여 있는 말이 딱 하나 더 있었던 거죠. 맞아요. 방금 들어보니까 이게 다른데? 돈은 저축이 가능한데 화폐는 교환 수단이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정확하게 찝어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열등감 생기려고. 분발하시라고요. 지금 중요한 돈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네, 맞아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흔히 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시죠? 돈이요? 그냥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화폐가 떠올라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흔히 돈이라고 계속 불러왔잖아요. 그치. 얘는 사실 돈이 아닌데 우리가 돈이라고 착각하고 계속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폐와 돈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폐를 돈이라고 오해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이런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혼란스럽네요. 그러게.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기를 돈을 벌자 이렇게 말하지 화폐를 벌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약간 속물 냄새가 나거든요. 화폐를 벌자 이러면 약간 지금 속물 냄새 나잖아요. 밑바닥? 네. 돈을 벌자 이런 느낌인데 이게 탄생부터가 다르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 돈이라는 거에서 다시 그 정의로 들어가면 교환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축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돈의 두 가지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래 수단과 가치 저장의 수단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만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소금이 옛날에 되게 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쓰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이 소금을 이 물건의 값으로 매길 때 뭐 정확한 값을 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소금이 이렇게 딱 뭐 정량화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뭐 모래주머니에 어떻게 뭐 이렇게 담아서 정량화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얘가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이 소금을 만들어내는 게 더 쉬워지니까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소금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소금을 돈으로 쓰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소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면 그러면 문제가 뭐냐? 분명히 돈이라는 건 가치 저장의 수단, 그러니까 내가 저축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소금을 돈이라고 생각해서 저축해 놨더니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가치가 10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걸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그 돈과 화폐의 역사는 5,000년 전부터 존재했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에 이제 금이 돈으로 쓰였던 역사가 있었는데요. 왜 이때부터 금이 계속해서 5,000년 내내 돈으로 쓰였나를 생각해 보면 그 조건, 그 교환의 수단이자 거래 수단이자 가치 저장 수단의 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선 4가지 조건이 필요를 하거든요. 이거 사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네 맞아요. 그 한정성, 불변성, 안전성 그리고 분할성 이 4가지를 그 충족을 해야만 이 2가지 조건에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2가지 수단으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물질이 금과 은밖에 없어서 옛날에 막 그 뭐 조개 껍데기나 뭐 진주 아니면은 2차 세계대전 때 또 담배를 돈으로 그러니까 화폐로 썼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요? 네네네. 근데 얘네들의 문제가 이 4가지 조건 중에 군대에서도 가끔 담배 돈으로 쓰는 충성!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4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언젠간 다 이제 가치가 푹 떨어지고 사람들이 얘는 돈으로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금이 아주 완벽한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금이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던 거거든요. 5,000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금도 사실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금이 어쨌든 들고 다니기가 되게 무겁잖아요. 그러고 이제 뭐 일반 개인이야 사실은 뭐 금 조금 들고 다녀도 뭐 쓸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기업 대 기업 혹은 국가 대 국가가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칠 때는 상품도 많이 가야겠지만 그만큼 금도 많이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운송 비용도 있어야 되고 불편하지. 그리고 이제 뭐 호위도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들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막 심하면 이제 배로 갈 때 막 배가 난파가 당했어요. 그럼 그 금은 영원히 찾지도 못하는 금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위험하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이 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어떤 보관소 같은데 내 금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보관증 같은 걸 받겠죠. 뭐 조교원이 금을 100g 맡겼음. 뭐 언제든지 오면 돌려주겠음. 뭐 이렇게 적어서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관증을 갖고 있다가 내가 뭐 나중에 이제 좀 금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조금 꺼내 오고 다시 남은 양만큼 보관증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거래를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보관증은 내가 가져가든 오윤혜 씨가 가져가든 홍사훈 기자님이 가져가든 똑같이 금을 바꿔줘요. 그러면 우리 뭐 불편하게 자꾸 보관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보관증으로 거래를 하자. 너 어차피 나한테 금 받아봤자 또 가서 저기다 맡길 거잖아. 그러지 말고 내 보관증 받고 그 물건을 줘. 이렇게 해서 보관증으로 거래를 하게 된 거죠. 바로 이 보관증이 화폐의 시작입니다. 보관증. 금은 돈이고 화폐가 보관증이 화폐다. 저는 바로 보관증 얘기 나오니까 위조가 생각났거든요. 위조. 이거를 아니 내가 금이 없어도 보관증을 위조하면은 그 돈이 내 금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게 불안한데 그 위조보다도 더 지금 당황하셨어. 그래요? 위조도 당연히 정말 큰 위험이죠. 화폐의 단점. 화폐의 단점이죠. 위조가 가능할 수 있잖아요. 위조가 가능하고 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위조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 화폐를 발행하는 그 보관소 원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보관소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글씨 쓰면 그게 없는 금이 만들어지는 걸 거 아니에요. 이런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폐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정의로 다시 돌아와서 화폐라는 건 돈이랑 바꿀 수 있는 그냥 교환권이다. 교환권이었구나. 화폐의 시작이.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뭐 케이크 같은 거를 쳤을 때 케이크가 진짜 가치가 있는 물건이지만 우리는 케이크 기프티콘을 갖고 있을 때도 나 케이크 3개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난 케이크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왜 우리가 케이크를 3개 갖고 있다고 생각할까? 그거는 이 기프티콘을 가져가면 언제든 케이크로 바꿔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화폐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이네. 화폐는 믿음이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치를 저장하는 거는 이제 그게 진짜 돈이라고 했잖아요. 화폐는 그럼 가치를 영원히 저장해둘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이게 누가 가짜 돈은 아니고 그 화폐를 갖다 잔뜩 만들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럼 금은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가 원천적으로 아예 않는 거다. 그거를 누가 더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소금을 만들듯이 화폐와 금의 차이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사실 인플레이션은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그냥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진짜 뭐 물건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화폐가 많아지고 줄어들고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화폐 뭐라고요? 화폐적 현상. 이거 외워놔야겠다. 이거 좀 되게 간단 명료하게 정의해주네. 화폐적 현상일 뿐이다. 밀턴 프리드만이 요즘 얼마나 그래요? 많이 나오는 분인데.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지금 그분을 그래요? 화폐적 현상일 뿐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엄청 많이 받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환하는 거래 수단이 지금 다 화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지 화폐적 현상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뭐 그래 다 좋다 이거야. 뭐 위조? 뭐 국가가 화폐를 만들면 위조를 이제 최대한 방지할 수 있잖아요. 뭐 위조 방지 기술도 넣고 그다음에 그 위조하는 사람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서 이렇게 방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화폐는 탄생부터 이미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탄생부터?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세상에 금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100개를 누군가가 안전하게 보관을 해주고 보관증을 발급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이 그 보관소를 운영하는 이 사람은 그냥 자선 사업가라서 그냥 공짜로 해줄까요? 수수료 받아야지. 수수료 받아야죠. 그러면은 이 화폐라는 게 이제 그 계속 뭔가 수수료를 내야 된다면 금이 100개가 있고 그러면 이 100개를 저장해서 화폐 100개가 이렇게 세상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화폐가 100개가 있지만 우리가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2%를 이 사람한테 내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금의 2%가 자꾸 사라져요. 이 보관소 원장한테 들어가게 되니까 그럼 시장에 유통되는 그 화폐의 양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이제 애초에 화폐라는 것 자체가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화폐라는 걸 계속 늘어나지 않는 이상 어느 한쪽으로 이 화폐라는 건 존재 자체로 어떤 수수료라던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만들 때도 돈이 드니까.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냐면 이제 처음에 그런 금 보관증이 나왔을 때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갔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네. 이 금 세공업자가 이제 그 금을 이렇게 받아다가 보관증을 발부해 주는데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관증이라는 건 그냥 그 세공업자가 이렇게 쓰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내가 그냥 종이에다 글자 쓴 걸 사람들이 진짜 금이라고 믿네. 그리고 거래까지 하네. 아, 야, 이거 좋다. 남용해야지 이제 엄청 많이 써야지. 네, 그래서 엄청 많이 써서 이걸 빌려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돈만 잘 갚으면, 잘 갚기만 하면 나는 여기서 이제 수수료를 또 대출 이자를 또 떼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막 했어요. 그래서 막 하다가 나중에 걸렸어요. 걸리지. 네, 왜냐하면 이게 세상 그 부자들이 보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제가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많은 금이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은 보관증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뭔가 이상하다. 이 세공업자가 분명히 그런 짓을 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찾아가서 막 내 금 내놔라. 이래서 이게 다 같이 찾아가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이 세공업자가 가진 금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보관증이 이만큼 있으니까 네. 못 바꿔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뱅크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뱅크런. 네. 돈을 다 빼버리는구나.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세공업자가 이제 나중에 딜을 했어요. 아 사실 맞아 금 없는 거 내가 인정할게. 근데 어차피 내가 이렇게 쟤네들한테 대출해주고 나중에 받으면 이자 받거든. 이 이자를 너한테 조금 나눠줄게.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예금할 때 예금 이자를 받잖아요. 네. 이 원리가 바로 이 영국에서 시작된 그 금 세공업자로 인한 그런 화폐적 현상 그런 걸로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거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에 이 어쨌든 이자로 이거를 충당을 하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금자들은 오히려 보관료를 낼 게 아니라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이자를 내는 사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자를 내죠. 네. 결국엔 누군가의 그 수수료로 인해서 화폐는 존재 자체로 계속해서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화폐가 계속 늘어나는가 이걸 생각했을 때 뭔가 경제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화폐를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화폐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수수료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메꾸기 위해선 더 많은 화폐가 발행되어야 시장에 유통되는 그 화폐의 양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거구나 화폐량이.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네. 비유가 참 오늘 적절한 듯하면서도 뭔가 그래요? 밑바닥이 그냥 계속 나오고. 아니 그럼 계속 이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화폐를 찍어내는 이상. 네, 그렇죠. 근데 화폐의 그런 간편함이나 그런 안전함이나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어쩔 수는 감수하는구나. 없죠. 예. 네.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에서 그 삶과 주금 문제를 네, 물어보니까 당황해갖고 내가. 삶과 고인의 병목을 비비다. 죄송합니다. 프리드만. 네. 그 올해 보면은 네. 세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다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뭐 달러를 못 믿어서 그런가 하여튼간에 아 그래요? 금을 계속 지금 요즘에? 보유량을 늘리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은 금이 진짜 돈이라서 이제는 진짜 돈이 필요하다. 달러는 이제 화폐잖아요. 네네. 저거 언제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네, 지금 맞습니다. 달러는 미국의 신용을 담보로 한 그냥 화폐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신용이 100년 1000년 갈 것 같지도 않다라는 그 의심이 들면서 그러면 금을 갖다 이렇게 주워 모으는 거예요. 중앙은행들이? 네, 맞습니다. 금이 진짜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금일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없어요. 도둑들이 우리 도둑 아니면 뭐 이렇게 다 화폐 같은 거 영화에서도 막 와 이렇게 하지 금을 막 이거는 잘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러니까 돈에도 상위 개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오윤혜 씨가 이제 외식을 하러 갔어요. 네. 뭐 아웃백을 먹으러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왼손에는 10만 원이 있고 오른손에는 아웃백 상품권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네. 뭘 쓰실 것 같으신가요? 아웃백
쓰죠. 아웃백 왔으니까.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오은현 씨한테 핸드폰이 2개가 있어요. 핸드폰? 네. 네. 최신형 핸드폰이 하나 있고 네. 하나는 좀 옛날 핸드폰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럼 평소에 뭘 쓰고 다니실 것 같아요? 당연히 있어 보이게 옛날 거 쓰거든요. 그래? 네. 어떻게? 네, 독특하시네요. 요즘 구제가 유행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최신폰 들고 다니죠. 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자, 물건은요. 네. 물건은 가치가 높은 거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써요. 자주 쓰고요. 물건은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가격이 똑같다면 이왕이면 가치가 높은 걸 더 선호해요. 가치가. 네. 네. 근데 돈은요. 같은 가격이라면 네. 가치가 낮은 걸 많이 씁니다. 그치. 내가 1,000원짜리 10장이 있고 10,000원짜리 하나가 있으면 네. 1,000원짜리 먼저 빨리 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어. 우리가 외식 상품권을 나눴던 것도 외식 상품권이 현금보다는 가치적으로 봤을 때 좀 떨어진다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쓰지 먼저. 그러니까 이걸 먼저 쓰잖아요. 네. 이것을 우리는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샴의 네. 법칙. 네, 이게 영국 그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네, 맞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들어봐, 다 나오게 돼 있어 이제. 네. 그래 샴의 법칙. 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건데, 네. 악화라는 게 나쁜 돈. 그리고 양화라는 게 좋은 돈. 그래서 나쁜 돈이 한번 시장에 나오면 네. 이 나쁜 돈만 이제 시장에 쫙 깔리고 그리고, 좋은 네. 돈이 다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아웃백 그 상품권이 막 발행이 됐어요. 그러면 아웃백은 좀 그렇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 상품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편의점 상품권이 막 돌았어요. 네. 그럼 사람들한테 막 뿌려졌어요. 그러면 이왕 어차피 나도 편의점 상품권을 갖고 있으면 이거 먼저 쓰겠죠. 네. 예, 돈을 아껴두고. 예,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편의점이 망할 확률이 국가가 망할 확률보다 높으니까.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사용처도 편의점 상품권은 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치적으로도 더 낮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는 이 편의점 상품권만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현금을 최대한 아껴두고 네. 예, 이러한 현상을 이제 이러한 현상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래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조금 더 제가 좀 이해가 쉽게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을 네. 제가 잠깐 끼어들면은 옛날에는 은화나 뭐 이런 게 이제 진짜 은으로다가 동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돌렸거든. 은이 100이라는 게 돌았는데 오늘 날 보니까는 이 왕실에서 은화를 발행하는 왕실에서 이게 은을 90만 넣어도 될 것 같아. 그럼 90만 넣는 은화를 돌렸어. 그럼 네. 그게 악화잖아요. 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100짜리 은화지만은 이거는 90만 들어가 있는 거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100짜리 은화야. 진짜 은이야. 그러면은 어떤 걸 쓰겠냐 이거지. 90 먼저 쓰지. 90만 돌리고 네. 100짜리는 저장이나 아껴놔. 안방 안에 이제 숨겨놓고. 이불 밑에 숨겨놓는다 이거지. 네. 그래서 이건 돌아다니질 않아. 악화가 시장을 다 구축하더라, 지배하더라.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근데 이 경제학을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네. 세상에 돈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hello. 네, 헬로. 죄송합니다. 네. 네. 지갑을 열었는데 한국 돈 10,000원이 있고 한국돈 많아. 그리고 그다음에 그냥 환율이 뭐 1,000원이라고 칠 때 네. 그다음에 $10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똑같은 돈이잖아요. 근데 어떤 마켓에 갔더니 뭐 어느 나라 돈이든 다 받아주고 물건을 바꿔준대요. 네. 그럼 이 외국인은 무슨 돈부터 쓸 거냐는 거죠. 외국인은 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은 아니요, 그냥 어떤 마켓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한국 돈도 받아주고 미국 돈도 받아준대요. 그러면 어떤 돈부터 쓸까요? 다 한국 돈부터 쓰겠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달러보다 하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네, 한국 돈은 뭐 이제 한국에서만 쓸 수 있다는 특수성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조금 더 신용이라던가 뭐 경제력 면에서 좀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최고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네. 달러.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달러랑 그러니까 네. 달러를 대신해서 뭘 갖고 있을 거냐는 거죠. 달러를 대신해서 네.
달러도 언젠간 이 국가도 영원할 거라고 다 믿진 않고 그리고 얘네들이 달러라는 것도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망하진 않아도 그렇다면 그걸 대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예를 들었지만 사실 사람은 수명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국가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국가는 죽는 게 아니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영원히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역사와 개념을 다 알고 있는 게 국가라서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 외환보유고에 그런 국가의 그런 금고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우리나라 돈을 넣어놓는 게 아니라 달러를 넣어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안전한 자산을 넣어놓잖아요. 안전자산. 근데 그럼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국의 정부는 자기네 돈이 최고의 돈이면 미국 돈을 넣어 놓겠죠. 근데 걔네들은 금을 넣어 놓잖아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돈의 상위 개념이 이제 금이다. 미국 사람들이 금이 있고 달러가 있으면 당연히 달러부터 쓸 거예요. 금도 받아주고 달러도 받아준다고 하면 바로 이 개념을 보면서 달러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 바로 금이구나. 그리고 달러는 하나의 화폐일 뿐이지 화폐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돈을 이렇게 넘어설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과거 옛날에 그러니까 그 미국이 그 달러를 전 세계 이제 기축통화 그러니까 공통으로 다 이 달러를 쓰자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다 그때 동의를 해준 거는 미국 니네가 뭔데 뭐 니네도 하는 돈을 우리가 다 써야 돼라고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국이 내세운 게 우리를 믿지 말고 우리가 그 달러를 찍는 만큼 금을 갖다가 은행에다 넣어둘게. 언제든지 우리를 못 믿겠으면은 와서 금으로 바꿔가. 이렇게 이게 금본위제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걸 믿고서는 이제 달러를 전 세계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기축통화로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게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이거 더 이상 금하고 안 바꿔주겠다고 우리 금고에 쟁여놓지 않겠다. 그냥 달러만 찍겠다 우리를 믿고 그냥 달러를 기축통화로 써달라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거로 봐서는 미국도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러보다 더 위에는 금을 굳이 중앙은행의 금고에 그렇게 쌓아놓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쌓아놓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은? 자기네들도 아는 거죠. 이 화폐라는 건 언젠간 이 종이 쪼가리로 될 수밖에 없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사실 이 얘기까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얘기가 약간 복잡할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가 화폐가 왜 영원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럼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돈과 화폐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우리가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를 딱 보면서 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기계로? 은행에서 찍지. 은행이란다. 조폐공사에서 잉크 발라서 종이에다가 찍지. 자, 우리가 딱 그렇게 다 전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돈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럼요. 자, 우리 일단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화폐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그냥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그냥 돈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돈은요. 처음에 돈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막 건국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발행을 하냐면 이 중앙은행이라는 걸 하나 세우고 정부라는 걸 하나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부가 빚을 져요. 중앙은행한테 우리 돈 좀 빌려줘 해서 중앙은행이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이제 빌려줍니다. 정부에게. 그러면 우리는 빌리면 뭘 내야 되죠? 이자. 몇 프로? 뭐 그냥 뭐 몇 프로 내겠죠. 뭐 예를 들면 5%라고 치겠습니다. 5%의 이자를 내고 1,0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정부는 이제 뭐 땅도 다시 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공공 사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공무원들을 막 사람들을 다 채용해 가지고 공무원이든 일용직이든 다 채용해서 월급을 주겠죠.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 1,000만 원이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쫙 뿌려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뭐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을 내는 게 1,000만 원에서 뭐 많이 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30% 내겠나요? 네. 그럼 300만 원이 되겠죠. 네. 300만 원으로는 1,000만 원을 빌렸던 걸 못 갚죠. 네. 예. 근데 애초에 우리가 빌렸던 건 1,000만 원인데 월이자 5% 하면은 1,050만 원을 그렇죠. 갚아야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 안에는 그냥 1,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네. 1,000만 원을 뿌렸으니까 예. 우리 이 돈을 다시 다 끌어모아서 중앙은행에 갖다 줘도 우리는 50만 원을 못 갚게 부족하지. 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파산을 하게 되잖아요. 네. 국가가. 네. 파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또 되죠? 찍어야지 50만 그렇죠. 원을. 또 빌려야지. 또 빌려야죠. 네, 또 빌려야지. 예. 이래서 영원히 화폐가 늘어나는 건데 네. 근데 50만 원만 빌리면 그 다음에는 뭐 5천 원 뭐 이렇게 될 테니까 뭐 늘어나는 게 점점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한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뭐요? 이게 그 은행으로부터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했잖아요. 네. 정부가 그렇게 빌려져서 이제 사람들한테 뿌려진 돈. 예를 들어서 제가 월급을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 100만 원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갖다 주겠죠. 저축? 예, 은행에 저축을 하겠죠. 네. 은행도 대출을 해줍니다. 네. 그렇지. 예,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내가 100만 원을 가져가면 10만 원만 딱 남겨놓고 90만 원을 대출을 해줘요. 다른 네. 사람한테? 네. 네. 그러면은 제 통장엔 지금 얼마가 있는 거죠? 100만 원이요. 그죠? 네. 근데 얘가 내 100만 원 중에 90만 원을 빼서 누군가한테 빌려주면 제 통장에는 얼마가 10만 원. 10만 원. 네. 근데 내 통장엔 10만 원이라고 쓰여 있나요? 1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네. 네, 이것을 이제 신용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용창조. 네, 네. 신용창조라 그래서 어차피 저 빌려간 사람도 돈을 갚을 거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이 90만 원이 사실은 없지만 있다고 쳐줘요. 네. 네, 그러면 내 통장에 그 100만 원 내가 사실은 없는 돈이잖아요. 네. 네, 1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100만 원 달라 그러면 100만 원 줄까요? 줘야지. 네, 줍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90만 원, 그러니까 없었던 90만 원이 새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90만 원이 어떻게 창조됐냐? 누군가가 빌렸기 때문에 창조가 된 거예요. 만약에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은행에 예금을 해둬도 빌리는 사람이 없으면 돈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서 완전 처음에 돈이 만들어질 때도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렸기 때문에 돈이 창조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돈이 시중에 뿌려져서 은행에 들어갔을 때도 누군가가 은행에 돈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이 새로운 돈이 창조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돈은요. 물론 그 형태는 조폐국에서 찍는 게 맞아요. 네. 하지만 얘네 탄생은 누군가의 대출로만 이제 반드시 그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개인이 은행에 100만 원 저축하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네네. 이 이자도 결국 생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자가 결국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1,000만 원을 빌리면 이제 50만 원을 못 갚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10%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면 10%만 10만 원만 남겨놓고 90만 원 빌려드린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 빌려간 뭔가 물건을 판 사람은 네. 또 90만 원이 생겼으니까 물건을 팔고 90만 원을 받았으니까 또 은행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90만 원이 또 예금이 되면 이 중에서 9만 원만 빼고 81만 원을 빌려주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시장에 뿌려지면 처음에 정부가 1,000만 원을 시장에 뿌리면 네. 이 1,000만 원이 은행이라는 걸 통해서 10배까지 늘어나요. 1억까지. 그러면 1억에 뭐 국가가 빌리는 게 5%면 뭐 개인은 8%, 뭐 10%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 다 계산하면 분명히 세상엔 1,000만 원을 뿌렸는데 나중에 돈을 다 갚을 때 보면 이거 얘가 얘한테 갖고 제가 쟤한테 갖고 하면 이자랑 원금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갚아야 되게 돼요. 그러면 세상엔 1,000만 원밖에 없는데 2,000만 원을 못 갚게 되겠죠. 그러면 그 모자란 1,000만 원만큼 정부가 또 돈을 찍어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또 이 과정 때문에 또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돈은 생선 자체가 누군가의 대출로 인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 이자 때문에 그 화폐가 영원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는 영원히 어떤 국가든 영원히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자, 그렇다면 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네. 자, 돈의 상위 개념, 그러니까 화폐의 상위 개념이 금이라고 했는데 네. 자꾸 이렇게 대출을 한다는 건 사람들이 이 화폐라는 게 얼마나 편하고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 화폐의 상위 개념인 금은 사실 이런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걸 빌리고 금으로서 이자를 주고 금을 또 빌리고 이런 수단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안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견물생심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금이 돈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좋은 건 알지만 내가 직접 이거를 빌리고 또 갚을 수 있는 수단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힘든데 화폐보다는? 예리하신데요. 어떤 부분이 예리하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계속 화폐보다 금이 상위 개념이라는 걸 이제 이해는 했는데 오케이. 지금의 원리를 본다면 쓸 수도 없는데 이 화폐로 인해서 빌리고 갚고 그렇지. 하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사람들은 이제 화폐 니즈에 빠져 있는데 화폐가 더 중요하지 돈이 더 중요하냐? 네. 그러니까 뭐 화폐라는 게 금보다 더 편하기도 하고 더 사용성도 범용성도 되게 뛰어난데 그러면 화폐가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그치.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 볼게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면 결국엔 돈은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만 돈이 되는 거예요. 거래 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 가치 저장. 그렇죠. 근데 화폐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화폐의 양이 영원히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든지 양이 계속 늘어나는 게 있다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화폐를 보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쓰기는 좋은 건데, 쓰긴 좋은 건데 보유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냥 그 국가에서도 처음에 뭐 경제를 가르칠 때 뭐 이 신사임당이나 그런 세종대왕님이 있는 이 물건을 가지고 돈이라고 계속 가르쳐요. 화폐라는 얘기를 안 하고 돈과 화폐에 대한 개념을 따로 설명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그레샴의 법칙처럼 작고 금을 가지고 있고 그 현금만 쓰려고 할 테니까 이 개념을 깨달으면 그래서 옛날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 그레샴의 법칙을 이제 그 실제로 그 행해졌던 완전 그 초창기 때가 언제였냐면 고대 로마 시절 때 데나리우스라는 화폐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은화인데 이렇게 100% 은화였어요. 근데 이제 로마가 그때 당시에 엄청 이제 부유한 국가였지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빚을 졌어요. 빚을 질 때 우리가 한 1,000개 정도의 은화를 빌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1,000개의 은을 빌린다라고 안 하고 왜 1,000개의 은화를 빌린다라고 했냐면 나중에 갚을 때 여기 이제 100% 은인 이것도 은화지만 여기에 50%만 섞어서 은화라고 그냥 로마국이 찍어주면 얘도 똑같은 1은화거든요. 테두리를 깎았어 비겁하게. 너무하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 순도가 점점 낮아져서 이 은화 이 전체 은의 3%만 은이었어요. 은화에 그 정도로 돼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뿌렸던 거죠. 그러면 그 국가는 어떤 이득을 얻게 되냐? 우리가 이 똑같은 물건을 살 때 얘를 은 100%짜리론 하나를 주고 살 수 있는데 원래 그러면 은이 뭐 10g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치잖아요. 근데 국가가 이 똑같은 물을 사는데 은화를 적어서 1은화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제 절반만 주게 되면 이 물을 2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은으로. 그러면 국가는 그만큼의 이득을 자꾸 챙겨가는 거죠.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이 이게 그 진짜 은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그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면 바로 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신요리지 효과라고 해요. 신요리지. 화폐를 주조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계속 존재하는데 예전에 한 2014년쯤이었나? 그때 막 그 우리 옛날 10원짜리 동전 기억나시죠? 그렇게 갈색깔이라고 그러나? 큰 거. 그거를 막 어떤 사람이 다 모아다가 그때 한참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걸 녹여가지고 이거를 고물상에 팔았더니 10원을 녹이면 30원의 이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딴에는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실은 엄청나게 중범죄지만 그 말은 그럼 국가의 입장에서 돌아가 볼게요. 국가는 10원을 만드는데 30원을 써야 돼요. 손해를 보잖아요. 화폐를 만들 때마다 손해를 봐요. 그러면 국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구리 10원짜리 동전을 30원이 아닌 단가를 낮춰서
그걸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10원짜리 동전이 그래서 바뀐 거예요. 작게? 네, 작고 귀엽게. 네,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시니어리티 효과를 또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요. 예를 들면 5만 원짜리를 생각해 볼게요. 이게 원가가 얼마나 될까요? 50원? 진짜요? 뭐 500원? 종이하고 잉크값밖에 뭐 더 들겠어요. 칼라잖아요, 칼라. 네, 맞아요. 얼마요? 한 300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국가는 300원을 주면 5만 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는 49,700원의 이득을 얻어요. 바로 이걸 시니어리티 효과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화폐가 계속 발행되면 이 화폐의 가치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화폐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만큼 누가 이득을 보고 있다? 국가가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깨달으면 내가 여태까지 손해를 보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이걸 안 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그레샴의 법칙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오윤혜 씨도 알고 있어서 그 편의점 상품권 먼저 쓰고 외식 상품권 먼저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 이제 우리는 뭐 우리나라 돈의 화폐를 가장 먼저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으진 않고 먼저 쓰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의 그 화폐 질서가 무너지게 돼서 이걸 안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지금 처음으로 폭로하셨다 이거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돈을 못 쓰도록. 단독이네. 근데 알려져 있어요. 맨큐의 경제학까지 가면은 다 나오는 내용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예, 이러한 거를 뭐 이제 경제를 배우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지만 예, 근데 이제 이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시니어리티 효과라는 걸 사실 그 100원짜리 재료비 들어서 이게 10,000원짜리가 된다면은 이게 그야말로 뭐 100배의 장사니까. 이거를 가장 지금 그 가장 많은 이득을 얻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수출하는 게 달러가 제일 큰 수출 상품이니까 달러를 전 세계 다 100달러짜리를 파는데 100달러짜리 찍는데 1달러도 안 들 거 아니에요. 1달러 정도밖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럼 1달러 들여서 100달러에 이걸 팔아먹는 이 100배의 상품을 갖다가 전 세계에 다 파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못 팔고 미국만 팔 수 있는 거는 미국만 사실 이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축통화국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2부에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뭐 저 같은 일반인은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미국 돈 좋은 돈인가 보다 이러면서 쓸 수 있는데 국가는 이미 그걸 알고도 왜 달러를 쓸까 그러면? 왜 달러를 모을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 말이 틀렸던지 아니면 그 국가들도 바보던지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이건 뒤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뭐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달러는 돈이 아니고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국가도 달러를 모으는 일은 잘 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달러를 모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국채를 모읍니다. 미국 국채는 돈이 되었어요, 현재. 네. 돈? 네. 화폐 윗단계? 윗단계의 돈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시대의 돈이 무엇인가요?라고 말하면 그거는 미국 국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금도 아니고 미국 국채인 거죠. 왜냐하면 기축통화가 달러인데 이 달러를 담보로 하는 달러의 교환권은 무엇이냐? 그거는 금이 아니라 바로 미국 국채니까요. 이거는 이제 아무튼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5,000년 전부터 역사를 쭉 통해서 화폐가 돈보다는 금보다 하위 개념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점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잖아요. 제가 미국이 뭐 몰락할 때까지 살겠습니까? 뭐 화폐의 가치가 내가 사는 동안 50년인데 많이 살아봤자 살 가능성도 있어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내가 사는 동안 저축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데 이거를 멀리 100년, 200년까지 내다보고 이것보다는 다른 가치가 있네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비용과 시간과 뭐 이런 게 설득이 약간 좀 약하거든요. 네네.
이게 되게 그 주기가 길긴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나 살 때까지만 뭐 안 없어지기만 하면 그치. 큰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요? 세 가지네요. 첫 번째. 네. 제 수명이 짧아지네. 뭐요? 첫 번째는요. 그 주기가 우리의 생명보다는 짧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기축통화가 된 게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때였거든요. 네. 근데 이 협정이 깨져버리고 이제 그 전에 달러의 가치가 완전히 소멸돼 버린 건 1970년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닉슨 쇼크가 금본위제가 이제 없어지면서. 네, 없어지면서. 우리 금 더 이상 안 모으겠다 미국이. 네. 그러면 고작 한 30년 만에 26년 만에 네,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금이 달러가 더 이상 네, 가치가 완전히 폭락해 버리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낮아진 그 가치에서 이게 잘 유지되었던 건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 1970년부터 이제 50년이 흘렀는데 네. 이제 또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됐어요. 지금요? 네. 2023년도에?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런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역사가 주기가 그렇게 길진 않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화폐가 폭락해서 망하지 않아도 네. 종이 쪼가리가 되지 않아도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화폐를 그 보유한다고 해서 꼭 손해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을 해두면 이자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좀 올라도 그 물가 오른 것보다 은행에서 예금을 좀 더 많이 주기만 하면 그러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왜요? 왜냐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그 모든 돈은 어떻게 탄생한다 그랬죠? 대출, 빌림으로써. 대출로서 탄생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그 모든 돈이 대출로 만들어지기 위해선 최초의 모든 그런 돈이 다 정부가 빚으로 얻어야만 해요. 네. 그래서 이 경제 주체를 크게 나누면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대 채무자가 바로 정부입니다. 네, 국가입니다. 네.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네. 자, 그럼 빚을 진다는 건 이자를 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2%의 이자를 줬어요. 그러면 정부가 2%의 이자를 계속 주기 위해선 그 2% 이자만큼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정부의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네. 네, 이런 일 때문에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건데 빚이 계속 늘어나면 이게 언제까지나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도 뭐 마이너스 통장에 한도가 있듯이 예, 국가도 당연히 그 한도가 있어요. 경제가 뭐 성장하는 속도보다 당연히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원리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어느 임계점에 대해서 이게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네. 더 이상 빚을 지고 싶어도 지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안 만들려고 우리가 이자를 주면 우리의 빚이 늘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정부는 이자를 안 주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이자를 안 주면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뭐 빌려주는 건 물론 중앙은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자를 줘야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자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예금 이자를 받으면서도 돈을 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만큼 이자를 줘요. 하지만 3%만큼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요. 일부러.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3%만큼 떨어지게 되면 네. 국가는 그 3%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네, 그래서 뭐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의 빚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에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100그릇의 짜장면을 갖고 팔아야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정부는 이 물가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가를 짜장면 하나에 10,000원이었던 그 물가를 100만 원으로 올려버리면 나의 빚 100만 원은 짜장면 한 그릇 정도의 가치로 갑자기 쭉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내 빚이 갑자기 100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국가가 그 걷는 소리 없는 세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건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서 네.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이제
빚을 안 내도 된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래서 빚을 이제 계속 늘리고 싶어서 이렇게 늘리는데 어느 임계점이 다다르면 이제 더 이상 빚을 늘릴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반대로 그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더 일으키는 거예요. 금리보다 주는 것보다. 그러면은 미국이 작년에 인플레이션 얘기했던 게 그 일부러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서 일부러 혹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국민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국가가 빚 채무를 갖다가 물론 인플레이션은 국가의 채무를 국가 부채를 탕감시켜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대신 국민들이 힘들어지는데 그럼 정권이 넘어가지. 어떤 정권도 일부러 그야말로 그 국가 채무를 탕감시키기 위해서 내 정권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나도 처음에 궁금했거든. 야, 그럼 국가가 일부러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막 해서 국가 부채를 강제로 막 떨어뜨리려는 거 아니야? 뭐 과거 전체주의나 왕정주의 시대 때는 그게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이런 선거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그게 가능하진 않죠.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달러를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서 오는 그런 현상 같은 그렇지.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밀턴 프리드먼이 인플레이션은 화폐적인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어제 돈을 많이 풀면은 뭐든지 많이 풀면은 돈이든 뭐든 흔해지면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네. 돈도 마찬가지잖아. 네, 맞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조규현 작가님이 계속 이제 금이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하시고 싶었는데 아직 제가 한 10분의 1밖에 설득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그 주기로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주기가 첫 번째 26년 만에 왔고 이번에 한 50년 만에 지금 또 새롭게 도래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예측 가능합니다. 중국이 있을 것이고 비트코인이 등장했고 뭐 이러면서 뭔가 또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달러에 대한 지진이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네. 그럼 지금 그래서 금이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약해질 때 가장 확실한 금이 왜냐면 진짜 돈이니까 그 진짜 돈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맞죠. 화폐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굉장히 불확실하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건 2부에 가야겠네요. 이건 2부에 가야겠습니다. 네, 잠깐 뭐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그래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려면 한참이니까 맛배기로 그러니까 힌트만 잠깐 주시면. 자,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달러 대신 위안화나 뭐 다른 화폐를 쓰겠다는 그런 국가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달러 대신에. 네. 그러면 그 국가들, 그러니까 달러 대신 위안화를 쓰겠다고 말하는 그 국가들은 정말 미국보다 중국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위안화를 쓰는 걸까요?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물어보겠지. 그렇지. 네. 아닌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로 너무 많은 그야말로 그 대동강물 풀어서 저렇게 많은 돈을 버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중국 돈이 그 달러를 대체해야 된다? 그거는 좀 불안하지. 그건 아니지만 그냥 아니지. 달러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제 화폐와 지급 화폐 준비 통화와 결제 통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준비 통화와 결제 통화요? 네, 준비 통화와 결제 통화. 결제 통화는 말 그대로 내가 지불할 때 쓰는 돈이고요. 네, 준비 통화는 내가 갖고 있을 때 쓰는 돈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에 돈 얘기할 때 거래 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했죠. 거래 수단으로 쓰이는 돈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는 돈, 이 두 가지는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안화를 막 갖고 있는데 이제 좀 마음이 편하다. 이제 미국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마음이 편하다. 그건 아니라 이거죠. 이건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이제 2부에서 한 번 더 돈의 역사와 이 금이 왜 지금 중요한 건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두 분 조규현 작가 그리고 오윤혜 씨였습니다. 자,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